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크게 없는데 하나는 몸이 없고요. 또 하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랑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책상 물림이라고 그러죠. 책상 물림으로만 세상을 아니까 관계를 맺지 못해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폐적인 세계, 고립된 세계 안에 갇혀 있다. 타자가 없는 거예요. 타자가 없다, 친구가 없다란 말은 자기 동일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GPT-3, 4, 5 나가도 언어의 한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을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잘해봤자 똑똑한 심부름꾼 또는 노예.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 AI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테크 관점에서 많이 지켜봤었죠. 하지만 이 생성 AI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경희대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 책 이거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AI 네, 빅뱅. 고맙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책인데 어떻게 네, 벌써 정말 보셨네요. 따끈따끈한 책인데 먼저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 모듈 생성 AI가 지금 뭐 캄브리아 대폭발 같다라고 하지만 교수님은 그것보다는 생성 AI 빅뱅이다 이렇게 설명을 책에도 주셨어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이제 생명 종이 네. 갑자기 늘어난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건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빅뱅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막 생성 AI 서비스가 엄청 다양해지고 늘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이 교수님은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그죠. 한 단계 뭔가 온다. 변화가 왔다. 그거죠. 인간과 인공지능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빅뱅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상이다. 네네.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그쵸, 이제 바뀌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챗 GPT를 앵무새라고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의를 하셨어요. 이게 생성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생성이라기보다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인출하는 거다. 혹은 재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그 학습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인출, 재구성 하셨는데 인출 그러면 마치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꺼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게 잠재태로 있는 거를 꺼내면서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부여하는 거.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요. 그죠. 이 생성 인공지능이 생성 하는 인공지능이 일. 하는 일이.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매개변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네. 파라미터. 그게 사실 무슨 뜻인지 쓰는 분들도 잘 몰라요. 네, 1750억 개를 뭐 GPT-3가 매개변수를 뭐 갖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학습했잖아요. 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제 토큰이라고 합니다. 아. 비슷한 의미로 치고요. 이 단어 간의 관계가 있죠. 여러 관계들이 있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들을 인터넷에서 긁어 모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관계를 만든 거예요. 관계의 개수가 가령 1750억 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관계를 찾아내면 우리가 새로운 문장 같은 걸 생성할 때 그 관계 속에 어떤 걸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인출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엔 어떤 단어가 나오고를 지금은 이제 수십 페이지까지도 가능해졌죠. 그 관계들 중에서 찾아낸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사 다음에 동사 와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우리 이 언어에는 이제 한국어뿐 아니라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 간의 관계가 어떤 건 굉장히 긴밀하고 어떤 건 느슨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그 관계들의 좌표 또는 입체 지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네. 문장을 만드는 거다. 그런 점에서 앵무새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앵무새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냐. 앵무새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건 비유고요. 네네. 아,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기계가 지금 해내는 일이 워낙 엄청나죠. 저는 그럼 조금 헷갈리는 게 인출이나 뭐 재구성이라고 하면은 생성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생성은 아니다. 왜냐면 있는 것들 중에 끄집어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도 네. 잘 못해요. 근데 탁월한 인간이 하는 그 작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네. 예를 들면 뭐 과학자, 예술가, 소설가 뭐 그죠. 이런 그런 분들.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창작해내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급이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떨어진다. 급이 떨어진다. 네. 이 LLM 생성 AI의 기반이 되는 뭐 LLM에 한계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것 역시도 그런 언어의 한계다. LLM의 언어의 한계 혹은 원리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더 부탁드려볼게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게 지금 GPT라고 알려져 있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미리 학습되고 언어를 생성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이거는 언어를 학습 데이터로 삼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많이 아실 거예요. 언어라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세계, 우리 우주의 극히 일부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말하자면 인간이 언어로 이렇게 진술한 것들 여기에 국한되니까 네. 세상은 훨씬 그거보다 풍요롭죠. 세계를 충분히 담아내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은 거짓말하고 뻥치고 지어내고 뭐 상상하고 환상을 이렇게 그려내고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언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분적으로는 반영했지만 또 언어의 상당수는 세상 밖에 있는 꿈과 상상과 환상의 세계까지도 담고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 말을 시키면, 그걸 배워서 말을 시키면 할 수 있는 말이 가령 환상과 상상, 거짓말 이걸 배운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어내는 말도 뭔가 세상의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되게 이렇게 빈틈 같은 게 많겠죠. 빠진 구멍. 실제로 결과물을 봤을 때. 네. 우리가 흔히 뭐 환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 네. 세종대왕이 뭐 맥북을 던졌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결국은 어떤 빈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령 사람이라면 이 어떤 관계를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는 그걸 굳이 집어넣어 줘야만 그 관계까지도 아는 거기 때문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 속에 있는 관계들만 아까 학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매개변수 엄청 많이 해서. 근데 매개변수를 아무리 늘린다 해도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1750억 개가 아니라 1조 7,500억 개를 한다 한들 이게 얼마나 확장 가능할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GPT-3하고 이제 GPT 3.5 이 정도 나왔을 때 저는 거의 포만 상태? 포화 상태? 예, 이런 게 아니냐. 더 뭐 거기다 관계를 집어넣는다 한들. 예, 그게 몇 개나 얼마나 뭐 확장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GPT-4 이런 단계들에서 뭐 파라미터 수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게 게다가 뭐 더 늘려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제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잘 골라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파라미터 수가 더 줄어들어도 더 나은 어떤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어가 갖고 있는 규모나 범위, 한계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전체 세상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거의 이제 어지간한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인터넷상에 이제 내뱉었는데 도서관 문서, 텍스트 다 아무리 올려봤자 이게 뭐 얼마나 한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중첩된 거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성 AI가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뻥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소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SF 영화라든지 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뭐 세종대왕 맥북 뭐 이런 것도 생성 AI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원래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진실 여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 다음의 말,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에다 세종대왕하고 맥북 던진 사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이, 세종대왕과 맥북 사이에 관계를 지어낸 거예요. 어울리는 것들을 네, 자기가 뭔가 알아서 그냥 사실은 조금 무작위로 그걸 이렇게 지어내서 둘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마치 별로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 지어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발현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지의 발현? 이런 거에 더 가깝다. 그냥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네요. 아, 그 차이가 있네요. 상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설가들이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다는 거는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건데 그죠. 챗GPT가 내놓은 뭐 고정복부 사건이든 뭐든 그런 거는 그냥 말만 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말만 되는 거예요. 아, 이야기가 되지 않고 네. 말만 된다. 애들 보면 말을 진짜 잘 해요. 네. 말하는 재미 때문에, 이야기를 지어내는 재미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바로 그런 애들이 하는 짓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챗GPT라는 게 뭐 파라미터 수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왔다, 뭐 한계점에 왔다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챗GPT가 주었던 충격이 이게 고점일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LLM에 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이게 왜 지금이 고점인가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AI 빅뱅이라고 말씀하면서 관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알파고도 6년 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알파고랑 지금 챗GPT 차이가 뭐냐? 알파고는 바둑 두는 사람들의 북한에서 그렇죠. 어떤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세계에서는 되게 네네. 충격. 일반인들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챗GPT 또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전에 나온 미드저니 같은 뭐 달리 이런 프로그램 네. 그림 생성, 인공지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원하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프로그램 통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네. AI.com 가면 이제 오픈 AI의 챗GPT 화면이 나오죠. 회원가입 간단히 하고 입력을 하면 바로 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인터페이스의 변화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팅 형태. 대화를 한마디 내가 건네면 저쪽에서 한마디 건네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도입한 거. 이런 인공지능은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인공지능이 이런 대화형이 될 거다. 주고받는 형태가 될 거다. 인터랙션이 그죠. 네, 인터랙션이 그게 있어요. 이 현재 AI 빅뱅의 이제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남 얘기처럼 했어요. 신문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방송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있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3월인가 이제 조사로는 한국 사람들이 한 30% 좀 넘게 챗GPT를 써봤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점은 그죠. 지금 시점은 3분의 2는 써봤을 거예요. 일단 20, 30대는 다 써봤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전 국민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느낀 거죠. 아,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예, 그 충격이 전 컸다고 보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PT 또는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나아간 어떤 개량된 어떤 버전? 이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GPT-3, 4, 5 나가도 언어의 한계 안에 여전히 이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얘 좀 더 똑똑해졌네? 답을 잘하네? 말을 좀 더 세련되게 지어내네?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네네네. 내용상 우리에게 지금 준 충격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충격이 오긴 어렵겠다. 기능적으로 조금 더 향상이 그렇죠.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런 뭐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에게 답을 듣고 뭐 질문을 하고 이런 인터페이스적인 변화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거고 네. 이 충격이 가장 강할 거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하지만 네네네. 그렇죠. 지금 충격, 같은 충격이 또 올까? 소위 이제 우리 뭐 스마트폰 시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충격. 그쵸, 그 그런 이후에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만큼의 충격은 없잖아요. 그쵸. 뭐 접고 뭐 해도 그만큼의 접고 늘리고 해도 네, 그만큼의 충격은 없는 것처럼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얘가 좀 분명히 개선되겠죠. 똑똑해지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리고 뭐 그림 생성하면 더 정교해지고 네. 뭐 영상 생성하고 다 되겠죠. 네. 그러나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프롬프트를 치건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 과정은 이제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써보고 안 쓰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아무리 뭐 우리가 실사 같은 영상을 AI로 만들어서 누가 갖고 왔어도 그건 뭐 옛날에도 되는 되던 거 건데 아니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은 그 자체로 너무 신기한 거죠. 그쵸. 그렇죠. 영상 집어넣으면 바로 스타일 바꿔주고 네, 그런 게. 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언어 모델이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은요 네. 두 가지가 크게 없는데 하나는 네. 몸이 없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친구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세계랑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막 만들어 놓았던 네. 그 언어를 통해서만 한마디로 그 책상 물림이라고 그러죠. 네. 책상 물림으로만 뭘 배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벌써 연식이 드러나는데
혹시 하이킥 시리즈 아세요? 아, 시트콤. 알죠. 제일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가 네. 키스를 책으로만 배운 게 있었어요. 아, 네.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몸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 물림으로만 세상을 아니까 관계를 맺지 못해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폐적인 세계, 음. 고립된 세계 안에 갇혀 있다. 아무리 그 안에 양적으로 풍요롭다 네, 해도 네, 네, 네.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없다. 그 친구가 없다란 말은 자기 동일성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여지가 없죠. 밖에 누군가 자극도 주고 충격도 주고 그렇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라면 성장하는데 맞습니다. 얘는 그게 없어요. 학습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준 어떤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뽑아내는 거에 불과하니까 네. 뭐 성장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죠. 성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다른 거네요. 그냥 네. 사람이 계속 뭐 인터넷에 쓴 글들을 가지고 자기가 학습해서 성장은 하겠죠. 기능적으로. 자기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학습시키죠. 시키는. 네. 네네. 하지만 소위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성장, 우리 관계 속에서 네. 상처받기도 하고 아니면 뭐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족적 세계, 네. 고립된 세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어 모델이나 이제 그거에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걸 짝지은 네.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그쵸. 하죠. 이 언어 모델이나 멀티모달이 주로 시각 영역하고 청각 영역 여기에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진 넣으면 사진 인식해주고 네. 소리나 텍스트, 텍스트. 이제 언어죠. 네.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고 텍스트는 시각적인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인데 이런 건 제가 이제 원격 감각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디지털로 구현 가능해요. 그죠? 스피커랑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네네. 멀리 있는 곳도 자기가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TV, 유튜브,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이 두 가지예요. 네네.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근접 감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가까운 감각이에요. 촉각, 그다음에 미각, 후각. 내 몸의 범위, 생각보다 많네요. 네. 예, 몸의 범위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대부분이 언어 모델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맛이라든지 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맛있는데 뭐 누군 맛이 그렇죠, 없고 향도 마찬가지죠. 향수인데 누구한테는 악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의 성격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인간끼리도 뭐 엄밀하게 소통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서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 못 다루는 거죠. 언어 모델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술. 이게 이제 취약한데요.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 미술은 시각, 음악은 청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한 느낌, 감동. 자, 베토벤의 뭐 5번 교향곡이 있다 치면 그걸 느낀 감동, 친구한테 오늘 연주회 갔다 왔는데 이런 느낌이야라고 말로 아무리 진술한들 그렇죠. 아유. 요만큼도 전달. 그렇죠. 전달이 안 되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고 색깔이 이런데 말로 아무리 해도 그 그림을 직접 봤을 때의 그 느낌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걸 진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인공지능이 처리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점 때문에 메타의 수석과학자 얀 루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어 모델은 세계가 없다. 지금 제가 친구가 없고 몸이 네. 없다라는 거랑 이제 비슷한 관점이에요. 한계가 분명하고 네. 뭔가 아주 다른 모델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들은 근처에도 못 커버할 수 간다. 없는 네네. 거죠. 네. 그럼 지금 뭐 생성 AI 예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뭐 실제로 그죠. 경연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열리고. 네, 상도 받고. 그러면은 그런 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요, 도구예요, 도구. 아. 미드저니, 콜로라도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 스페이스 우승까지 오페라. 했죠.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극장. 그거는 그 프롬프트 작가가 인간이 프롬프트를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거를 구현해 낼 때까지, 될 때까지 입력한 결과물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제가 책에서도 많이 썼지만 작가가 미드저니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네. 만족할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만족할 때까지라고 하면 인간이 만족할 때까지. 그죠. 결국 내가 이걸 출품해야겠다. 여기서 완성작이라고 치고 네. 사인한 다음에 출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지금 프롬프트 작업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걸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 된 거 주지. 뭐 내가 첫 번째 해본 거, 두 번째 이거 작품이다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될 때까지 돌리는 거죠. 네. 뭐 바꿔보고 남들이 이 프롬프트가 좋았다더라 하면 갖다 써먹기도 하고 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볼 때 그래도 남한테 보여줄 때 근사해 보이는, 쪽팔리지 네. 않고 그렇죠. 멋있어 보이는 이걸 평가해요 자꾸.
그건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 편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이 아마 이런 유튜브 하시니까 해보실 거예요. 그럼 만족할 때까지 편집하는 거죠. 그렇죠. 보는 사람이 어떨지 몰라도 네. 적어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는 편집을 계속합니다. 만약에 정말 시간 제한이 없다면 정말 계속 하겠죠, 저희가. 네네. 네. 그러니까 도구지 걔가 창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너무 급의 차이가 나죠. 급의 차이. 네. 인공지능은 그러면 나중에는 본인이 평가를 하기도 할까요? 인공지능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작업물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건데요. 제가 스튜어트 러셀하고 네네. 피터 노빅이라는 이제 두 분이, 러셀은 버클리 이제 교수고요. 예. 노빅은 구글 이사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쓴 인공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모던 어프로치. 그러니까 현대적 접근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자, 이게 인공지능이다 네. 치면 요 바깥에서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라라는 것을 지시해 줍니다. 바깥에서. 그렇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입력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생성하고 등등을 바깥에서 지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징이에요. 네. 누가 지정하냐면 인간이 인간이, 지정하죠. 네. 뭐 하라. 근데 인간은 이 바깥이 없어요. 자기 안에 뭔가 어떻게 하라에 대한 게 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 수행 기준 이런 것들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진화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네네. 가령 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거를 안에 내장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 네네. 배부르면 이제 멈추고, 고통이 있으면 그 피하고, 어떤 즐거운 게 있으면 그걸 더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대충 그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아마 생식하고 자손을 이제 번식하는 네네네. 이거하고도 관련될 거고요. 그런 몇 가지 기본 기준이 내장돼 있고, 거기에 이제 좋으면 또 거기에 더 유리하면 뭐 이렇게 네네네. 어떻게 한다, 이게 있어요. 바로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이 그런 기준을 알려줘야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인간하고 너무 다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잘해봤자 네. 똑똑한 심부름꾼 또는 노예 아니면 도구 이렇게 네. 봐야 될 겁니다. 네. 원리상의 문제예요. 원리 또는 원칙상의 문제. 아예 설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그래서 같이 둘 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지능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같은 지능인가?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아마도 인공지능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네네. 그걸 보통 이제 논리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논리 게이트 중에서 XOR이라는 게이트가 있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도 그 XOR이라고 부르는 게이트의 더하기입니다. 슈퍼컴퓨터랑 그 애들 장난감에 들어있는 그 컴퓨터 있죠? 네, 그거랑 같아요. XOR이 몇 개 있느냐 차이입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논리 연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푼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럼 인간이 그런 연산으로 다 환원되느냐, 그걸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닌 아닌 거죠. 거죠. 되게 아닌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포착하고 뭐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밖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네. 최근에 오토 GPT라고 해서 인간이 큰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거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될지를 막 설정을 하고 막 일을 하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환경 보호라는 큰 목표를 뭐 인간이 설정을 해준다. 근데 인공지능이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이거는 죽어야 환경 보호가 완성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막 인간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인공지능도 의지를 갖고 뭔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엄밀하게 구분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보조 목표 또는 하위 목표, 이거는 인간이 지시한 목표에 일단 종속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심부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처럼 이 심부름꾼이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의지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스튜어트 러셀, 이분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걸 가치 정렬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목표와 네. 인간의 가치가 서로 정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과 양립 가능한 네. 또는 공존 가능한 그런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처럼 어떤 목표를 주고 나머지를 모두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리면 걔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하위 목표들을 만들어가지고. 따라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시킬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알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죠. 이제 네. 초기에 이런 버전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클립을 만드는 거죠. 페이퍼 클립 있죠. 우리 종이. 네네네, 종이 끼고. 예. 네. 그 클립을 만드는데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지구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클립 만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데 써야 될 것. 그죠? 안 쓰고.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지구 전체가 클립으로 넘쳐나는 아, 네네. 예,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명령을 잘못 내린 거죠.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을 했다. 그쵸. 네.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는 되게 복잡한 문제고 방금 말씀처럼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파생 결과가 나올지는 나비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하면 사실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렇게 하다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선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여기선 의식을 갖는 아, 그죠. 의식을 그런 인공지능이 상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시킨 일을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